지난 시간에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다가 목소리가 끊어졌죠. 이걸 마지막 끝나는 걸 사실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쓰다가 설명에 집중하다 보면은 좀 놓쳐버리고 말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식품영양학과고 영양사로서 어떤 그 진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영양관리법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서 여러분은 사실 진로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선에서 뭐 집단급식소라든가 뭐 또 영양사라든가 영양교사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영양관리 사업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이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자면은 국민영양관리법이 2010년도에 이제 제정이 돼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사업을 해가다 보니까 국민영양관리사업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영양관리법 이하법이라고 한다 해서 7조 뭐 2항 2호의 라목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의 제정을 하고 보고를 하고 제정과 개정은 아시죠? 제정은 만들어지는 거고 개정은 요 만들어지는 법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고 또 보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영양관리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영양관리 감시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국가 영양관리 감시체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저개발 국가라든가 뭐 아주 어떤 국민 소득이 낮다든가 하면은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국민의 영양관리가 허술하든지 부족하든지 그런 관심이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은 뭐 배고프지만 않으면 된다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먹되 골고루 잘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식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질병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사업을 쭉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 기틀이 바로 이 국민영양관리법입니다.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당류 저감화라든가 나트륨 저감화라든가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혹여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트륨 저감화 사업, 당류 저감화 사업 같은 것을 실행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한 6, 7년, 7, 8년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저 역시도 당류나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그 식단이라든가 특히 뭐 제조 가공 업체의 어떤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하기도 하고 뭐 절임식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장류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당연히 나트륨을 적게 넣음으로 해가지고 소금기를 적게 넣음으로 해서 어떤 그 보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체 어떤 뭐 이렇게 이제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 기술을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밖에도 국민영양관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여기 보면은 국가 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서 영양관리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추진 체계를 제가 이제 그냥 캡처를 해봤는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라든가 지역사회 보건기관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전부 이제 코어하는 거죠. 같이 이제 컨소시엄처럼 이렇게
공동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양관리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침이나 시행 등 사업의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 국가보조금도 확보를 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 성과관리 및 평가라든가 기술 지원을 감독하는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도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각 시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시도를 통한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임명 및 평가. 이러한 것들에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제 그 취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제가 이거 강의하다가 이런 기관이라든가 기구가 나오면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라든가 또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시군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우리 이러이러한 국민 영양관리 사업에 우린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사업으로서 우리 같이 우리가 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의 인력교육 총괄을 관리를 하고, 보건소 직급별 직무별 교육이라든가 사이버 교육도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사업성과 관리라든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시도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에서는 또 이렇게 시도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방향을 산정하고 지원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 효율적인 수행을 했는지 하는 수행도 하고 성과관리 위한 시스템을 이제 재정비하는, 이러한 것이 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크게 그죠? 7개 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여기는 당연히 전문가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줘야지 어떠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설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국민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걸 제가 맞춤형 생애관리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 비전과 목표와 전략계획을 잡은 것을 가져와 봤는데, 평생관리, 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쭉 되더란 얘기입니다. 즉,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사업을 수행을 한다는 목표를 두고, 또 건강 식생활을 실천을 유도를 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어떤 유병률, 병이 생기는 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첫째는 이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은 어떤 전략 방향이라면은 평생건강관리, 영양지원제도 체계를 추진을 하고,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중점관리를 선정하고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은 바로 평생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임산부라든가 영유아의 취약계층이라고 듣기는 하는데, 보충 영양관리 사업의 어떤 추진 성과에서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양위험 요인이라면 여기 보면은 빈혈이라든가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불량 등을 여러한 요인을 가진 저소득층이라면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저소득층이 한다면, 이러한 취약계층의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충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는 보건복지부하고 건강증진개발은 좀 전에 그냥 포억을 하는 그런 영양 관리 사업을 하는데, 같은 보조기관들이 서로 간에 서로가 포억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죠. 이건 뉴시스 그래픽이라는 데서 19년 5월에 이제 작성되어져 가지고 발표된 것인데, 그래서 최근의 것이네요. 영양 개선을 이제 이렇게
영아라든가, 영아는 만 1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얘기하죠. 그냥 유아. 3712명. 그 다음에 유아, 미취학 어린이들. 그 다음에 임산부, 임신부. 그 다음 출산 수유부, 임신했는 사람, 출산하고 젖을 먹이는 모유 수유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영양 개선 결과를 보니까 이러한 보충 관리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50.1%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을 하고 나니까 빈혈에 대한 유병률이 26%로 감소되었다. 24%가 감소되었다. 거의 뭐 절반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신체 개척에 의한 성장 불량 영유아의 비율이 이건 뭐 절반 이상이죠. 49.5%에서 21%로 감소. 영양 섭취 적정도에 대한 것들이 0.1%가 이제 상승되고, 이건 상승되는 것이 좋겠고, 영양에 대한 지식도 올라갔고, 영양적인 어떤 식사를 섭취하는 걸 영양 태도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이제 쭉 주변 성과를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위생이라든가 영양관리 시범 지원인데, 이거는 2019년도에 이제 식약처 자료 같아요. 식약처 자료죠. 식약처 자료고, 보면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도 있죠. 충남 아산시 급식지원관리센터도 있고,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걸 자꾸 이제 확대시키고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식이영과 교수님들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식약처에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결국은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이라든가 보호시설에 에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해요. 관리지원센터에 뭔가 하면은 위생안전 영양 순회집 방문 지도와 같은 것들을 해달라. 그 다음에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주라. 급식소 컨설팅을 지원해주라는 것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급식제약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하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했는 그 업무 지원이라든가 운영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 평가하고 국고를 지원해주고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주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식약처에서는 운영 성과를 또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지원 후에 또 만족도를 또 조사를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시군구에 어떤 위탁기관 선정한다든가 센터 운영 관리, 보조금 관리와 같은 것들을 여기 센터 관리를 하게 되겠고, 서로 참 물고 물리는, 관리해주고 지원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런 거, 그죠? 일단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는 식약처에 하게 되고, 또 식약처는 물론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가지만 시도에다가 업무를 같이 협업을 요청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국고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이제 상위기관처럼 여기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에다가 시도는 지원 현황을 파악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위생이라든가 영양관리를 시범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시범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2019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 동안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은 급식소 위생 상태 이런 거 다 했었고, 그 다음 운영 방식은 기존 어린이 급식센터와 통합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 지자체 7개를 노인 급식소를 지원을 하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서울 쪽이나 인천에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북에 하나 있고, 강원도에 있고, 전라남도, 광주 같은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 이것이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이렇게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또 지방조례를 정한다. 여러분들 만성질환에 대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면은
추진을 하냐 했을 때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당뇨병이라는 것과 고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도에 발표했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국민건강통계론인데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 그 다음에 당뇨병 유병률이 이렇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진료비가 증가되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당뇨병 유병률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15년도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고콜레스테롤 유병률이 올라가고 고지방식을 한다든가 또 달게 먹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기타 등등 어떤 거 너무 영양이 과잉됐다든가 하는 그러한 데 대해서 이제 영양 관리를 하게 되겠죠. 지도를 하고. 그래서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을 2017년에서 21년까지가 2차예요. 그 전에 이제 물론 1차가 15년에서 더 이전에 되겠죠. 그러면 15년도 이렇게 됐다면 나트륨 섭취가 21년도까지는 이렇게 목표치가 나트륨 2000mg 이하로 섭취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적정 수준의 지방 섭취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이제 50%까지 쭉 이제 적정하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죠. 과일 채소를 500g 이상 먹어라 했는 게 이렇게 아침 결식률을 줄이자 목표치. 그 다음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 인구 비율이 얼마인가. 영양표시를 보고 의무가 있죠. 잼, 레토르트 파우치, 기타 등등 빵, 떡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영양표시가. 가공식품들은 웬만하면 영양표시를 다 하게 되겠죠. 우리 30%까지 돼요. 지는 그런 기본 계획이 21년도까지 이렇게 목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투입이 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국민영양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물론 심의는 전문가들이 이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심의를 할 적에는 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그 사항을 이제 심의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영양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영양관리를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관리사업은 영양식생활교육처럼 조금 전에 쭉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아마도 PPT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을 위해서 영양 식생활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영양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겠고,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식생활교육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 있었죠.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들이라든가 노인계층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이가 1, 2, 3이 있죠. 영유아 혹은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 사업을 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영양관리 사업을 시행 규칙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양관리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계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나 정보를 수집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학교도 당연히 자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의 자료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그 성실히 응해야 되고, 영양관리에 대한 영양이라든가 식생활 조사를 위해서는 그런 법조항은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위해서 다음 각호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가 있습니다.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특히나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서 어떠한 식단을 계획을 했는지 식단을 보고 여기 소요되어지는 어떤 그 식품의 종류라든가 농수, 축산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영양소에 대한 것들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약간 편협되고 치우쳐질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아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급식소를 통해서 한다면은 뭐 이런 거는 좀 조사는 쉽지만 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영유아시설이라든가 또 뭐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또 학교급식 같은 데를 한다면은 그런 데 치우쳐가 있지 실제적으로 일반 성인들이 차지하는 그 사회인들이 먹는 데 대한 것들은 조금 조사가 이렇게 충실하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균형 잡히가 엄격하게 잘 되지는 않은 그런 좀 허점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식생활 형태조사, 영양상태조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했는 것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조사를 위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법인,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개정되고 또 이건 신설이 됐네요. 그죠? 2019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 운영을 즉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으면 꼭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묶어놔 버려서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사 시기 방법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은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기와 방법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국민영양 조사를 포함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가공식품과 식품적격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 판매, 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한다라고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정해뒀다는 얘기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조사를 위해서 식품적격업소나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 재료에 대해서 나오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통령령으로서 이제 그 시행령이 있는데 영양사 실태라든가 신고 제가 중간에 조금 띄운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제가 법에서 좀 띄우고 넘어간 것 같아요. 영양사는 법 제20조 2항 제1항에 따라서 영양사의 어떤 그 취업 상황이라든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면허증 교부일에 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 협회에다가 이런 신고하고 수리한 업무를 위탁을 하고 영양사 협회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영양사협회에서 보고받고 이제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양사로서 만약에 그 국가고시가 이제 그 합격이 되면은 당연히 영양사협회에서는 이러한 3년 안에 어떠한 형태 뭐 취업 상태라든가 이러한 실태를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가 되어져 있겠죠. 시행규칙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국가의 영양관리 시책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하라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내릴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은 이 추진 실적을 현황 분석을 하고 목표를 보고 활동 전략 적절성을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이 평가를 했을 때는 그 결과를 공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기준 및 식생활 지침에 대한 제정이라든가 보고과 같은 것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건강증진이 필요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정을 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해서 학계라든가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건강증진사업, 그다음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식품 등의 영양표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교육을 해야 되고 그 밖에 영양관리에 의해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정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병들이라든가 또 생애 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꼭 제정을 하고 정기적으로 개정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18년 12월 1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든가 식생활 지침 주요 내용을 발간하는 주기 등은 보건복지력부령으로 즉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행규칙은 또 영양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나 내용 방법과 같은 것들은 쭉 이렇게 있는데 영양이나 식생활 교육 내용은 다음 각과 같다 해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실천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식생활 지침이나 영양소 섭취 기준, 질병 예방이나 관리, 비만 및 저체중 관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정립, 식품의 영양과 안전,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만든다든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나 영양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같은 것들은 꼭 이렇게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시행규칙에서는 영양소 섭취 기준과 식생활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이라든가 발간에 대한 주기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생애 주기별 영양소 요구량이 있다면은 평균 필요량, 권장, 충분 섭취량, 이런 여러분들 식생활 계획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이런 요구량이라든가 상한 섭취량과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영양소 섭취 기준은.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의 모형을 만든다든가 생애 주기별 하루 동안의 식사 구성안을 만든다는 것도 다 여기에 주요 지침의 내용이 들어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복지부 장관이 영양소 섭취 기준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지침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 정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이라든가 영양 관리의 실천,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르는 관리, 이런 것들,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식생활이라든가 영양 관리, 건강 증진을 위하고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르고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식생활이라든가 영양 관리와 같은 그런 지침들이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과 저체중의 관리. 비만이 이제 요즘 질병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이거를 예방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 취약계층이라든가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이나 영양 관리도 해주라.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정립을 하고 식품의 영양과 안전에 대한 것,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이라든가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것들을 그 지침 속에 넣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든가 식생활 지침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국민영양관리법에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